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17번째 페이지. 6월 25일에 이분과 함께한다? 그렇다면 나눠봐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겠죠. 박광일 선생님과 역사 이야기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한국전쟁 발발 74년째 되는 날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이제 지지난주에는 한국전쟁과 관련한 아주 의미 있는 장소 5군데를 알아봤었고요. 오늘은 전쟁 속 우리의 문화유산 이야기를, 국가유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쟁 거치면서 소실된 문화유산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사실 한국전쟁 이전에도 우리 문화재가 좀 위험에 빠질 만한 일이 있었다면서요? 네, 일제가 이제 반출한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이제 전쟁의 위험만 놓고 보더라도 한국전쟁, 6.25 전쟁 이전에 그러한 위험들은 이미 존재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들게 되면서 일본에 계속해서 폭격이 이루어졌거든요. 이제 그런 폭격이 한반도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일본에서 조금은 좀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한반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서울을 폭격을 하게 될 텐데, 네네. 그럼 서울 지역에 당시 총독부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박물관이 폭격을 받게 되면은 어쨌든 조선의 중요한 문화유산, 국가유산이 손실을 입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대책을 강구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가장 중요한 국가유산 한 1,000점은 폭격이 없을 만한 곳으로 옮겨놓자. 폭격이 없을 만한 곳을 군사시설이 없고 그다음에 인구가 많지 않은 곳. 그래서 가령 부여하고 경주. 부여와 경주.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문화도시인데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부여하고 경주로 한 1,000점 정도의 국가유산을 그쪽으로 이제 배치하는 작업들, 뭐 4인 1조가 돼서 이렇게 배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 1,000점 정도를 배치를 했는데 사실은 그 총독부 박물관이 가지고 있었던 국가유산에 비하면 한 2%밖에 되진 않지만 되게 많았네요. 네, 그럼에도 이제 여기에 이제 금관총 관련된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어떤 유물들이 다른 쪽으로 옮겨졌다. 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무렵에 일본이 패망하면서 그 일본 수중에 들어간 우리 문화재들이 많이 돌아온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개인적으로 반출하거나 또 그 전에 어떤 뭐 숨겨놓은 국가유산들은 어쩔 수 없는데 적어도 이제 총독부에서 관리하던 박물관에서 관리하던 국가유산들은 네.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정부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독부 박물관은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이 되는데요. 더불어서 당시에 이제 5개 정도 지역에 분관을 설치를 했습니다. 역사도시라고 볼 수 있는 공주, 부여, 경주, 그다음에 개성, 평양. 이 중에 이제 평양을 제외하고는 개성까지가 38선 이남에 그러네요.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예. 이들 유물이 자연스럽게 한국 정부에 들어오게 되었고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관리를 잘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었던 거고요. 일제강점기 때 그 미진했던 문화재 관리가 그때부터라도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곧바로 이제 냉전 속에서 38선이 그어지고 남북 정부가 이제 따로 수립되면서 다시 한번 좀 위기를 맞게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이었지만 사실은 48년, 49년부터 소규모 전투들이 38선 사이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개성이 38선하고 정말 가까워요. 그러니까 남한 땅이긴 했는데 그렇지만 여기에 계속 폭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송악산 뒤까지 그 포탄이 떨어지니까 개성 부립박물관에 있었던 이제 관계자들이 볼 때 이거 박물관 폭격받는 거 아닌가? 라는 어떤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박물관의 주요 유물들을 허락도 없이 사실은 봉동역을 통해 서울역으로 이송을 시켜버린 거예요. 서울로. 박물관 직원들이 임의로. 네, 그랬더니 이제 이거 가지고 당시 문교부 국장이 난리를 쳤던 겁니다. 아니 내 허락도 안 받고 어떻게 유물을 서울로 소개를 하느냐. 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당시 어쨌든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이었던 김재원 관장이 무마를 시켜서 이 사건은 어쨌든 별 탈 없이 끝이 나게 되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6.25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개성은 바로 북한 치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휴전선이 그어졌을 때 개성은 그대로 북한 지역에 남게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개성 부립박물관 소장 유물들은 우리가 볼 수 없게 됐을 뻔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청자 유물. 국립중앙박물관 가면 고려실의 청자시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전부 다 개성에서 내려온 것들이에요. 신의 한 수였네.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옮겨놓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적어도 괜찮은 청자 유물들 상당 부분을 사진이나
복제품으로 그러게요. 박물관에서 봤어야 되는데 음. 이때 선택이 굉장히 탁월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약간 좀 통탄할 만한 일이네요. 그죠? 뭐 그렇죠. 아쉬워할 만하지만 네. 전쟁을 안 일으켰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러네. 네, 하는 생각을 예, 합니다. 현답이십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74년 전 오늘 북한의 기습으로 한국 전쟁이 발발합니다. 당시 총독부 박물관은 이제 국립박물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운영 중이었는데 25일 당일부터 곧바로 문화재 이동 계획을 세운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자신이 처한 직분을 잘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으면 그 나라가 튼튼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문화재 쪽에 문화유산, 국가유산 쪽에 일을 하셨던 박물관 직원분들이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분들은 가족보다 먼저 생각했던 게 국가유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박물관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걸 어떻게 이제 안전한 지역으로 소개를 할지 아니면 피신을 시킬지 네. 이런 회의를 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회의는 26일부터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가설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어옵니다. 어떤 6월 28일 날 서울이 점령되죠. 한강 인도교가 끊긴 거예요. 인도교가 끊긴다. 그리고 서울이 점령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을 딱 겪은 순간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어떻게 해야 되지? 국가유산을 놓고 네. 가족과 함께 나도 피란을 간다. 이게 첫 번째 선택지거든요. 그걸 뭐 우리가 비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분들은 다 남습니다. 야, 문화재와 함께 남는다. 네. 그러니까 내가 떠나면 얘네들 어떡해. 음. 라고 생각을 하셨던 네. 것 같아요. 그럼 남는다고 지금 뭐 그러니까 이제 남는다고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또 다른 과제들이 이제 일어날 텐데 네. 아니나 다를까 6월 29일 날 네. 김용태라고 하는 북한에서 파견된 이제 일종의 관리인 거죠. 이제 전쟁 속에.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물을 접수하러 오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김용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점령 쪽이고 이쪽은 피점령이 됐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 김용태라는 사람에게 주어진 과업이 뭐였냐면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모든 유물을 평양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뭐 포장하라고 뭐 이렇게 했겠죠. 포장하라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화유산, 국가유산들이 뭐 그림도 있고 도자기도 있고 그 다음에 오래된 그 쇠붙이들도 있는데 전부 다 이게 부서지기 쉽잖아요. 네. 그러니까 포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조심 잘 하라고 뭐 이렇게 했겠죠. 네. 약간 좀 험한 말도 섞어서 네. 예, 했겠죠. 그렇게 예. 해서 특히 이제 중요한 유물들 중심으로 네. 이제 포장을 다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김장훈 관장을 포함해서 박물관 관계자들이 볼 때 이 포장을 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져가겠지. 그냥 트럭에 싣고 가져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김용태도 약간 느긋한 부분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지금 인민군이 어디까지 내려갔냐면은 낙동강까지 내려갔잖아요. 급할 게 없네요. 급할 게 예, 없죠. 예. 천천히 어차피 서울은 우리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네. 그런데 여기서 볼 때는 이거를 빨리 포장을 해버리면 그래도 우리는 최대한 늦춰보자. 야. 이 상황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별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한 거죠. 네. 지금 총독부 그 박물관이, 그러니까 국립중앙박물관이 너무 크니까 이거 폭격 대상 될 수 있다. 이거 다른 쪽으로 옮기자. 어디로 옮기냐 그랬더니 종묘는 이게 앞으로 한 60년 지나면 이거 세계유산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폭격 안 할 거다. 그 와중에 예. 세계유산 종묘. 그래서 그 옆에다가 방공호 같은 걸 파고 옮기자. 그래서 옮겨놓습니다. 옮겨놨는데 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또 조금 지나서 여기는 흙바닥인데 네. 그 덕수궁 석조전 옆에 미술관 수장고가 괜찮으니까 또 그쪽으로 옮기자. 네. 그러니까 김용태가 볼 때는 다 맞거든요. 네. 여기도 폭격을 안 맞을 것 같고 여기는 또 습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고 요러는 사이에 이제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시간이 흘러간 거죠. 예. 근데 이 김용태가 또 일군의 사람을 보내서 간송꽃까지 다 포장을 하라고. 간송 전용필. 그렇죠. 간송미술관.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도자기 그다음에 그림 회화 작품들이 전부 다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국립중앙박물관만큼 중요하잖아요. 못지않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갔던 분들도 비슷한 작전을 해서 포장하라고. 포장했다가 했더니 이거 지금 스티로파라고 뽁뽁이가 좀 필요한데요.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어쨌든 시간을 벌었겠죠. 버는 사이에 네. 전황이 갑작스럽게 바뀌잖아요. 9월 15일 날 인천 상륙 작전으로. 야. 다 예상을 못한 거예요. 남과 북 사이. 김용태도 몰랐죠. 그렇죠. 김용태도 예. 몰랐고 우리 쪽 박물관 관계자분들도 몰랐던 거죠. 네. 이때부터는 이제 말 그대로 시속 게임을 벌이는 겁니다. 야, 버티고 버텼더니 버티는 거죠. 그랬더니 이 전황이
정말 일주일 사이에 확 변한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9월 23일, 24일이 됐을 때 네. 김용태가 볼 때 지금 트럭 몇 대 갖고 왔잖아요. 이거 네. 다 실어 나르려고. 네. 이 트럭이 지금 문화유산 실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군인 실어 나르고 무기 실어 날라야 되는 거예요. 어. 철수해버립니다. 야, 지켜냈네. 지켜낸 거죠. 기적처럼. 예. 그리고 3일, 4일, 9월 28일 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 수복이 이루어집니다. 네. 아마 이 3일, 4일 동안 이분들은 정말 뜬 눈으로 밤을 샜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좀 비극적인 일도 벌어지는데 네. 서울 수복작전 벌어질 때 사실은 인천 쪽에서부터 쭉 유엔군이 밀고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방법이 뭐냐면 먼저 포격을 합니다. 아, 서울에요? 서울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야 될 곳들에 인민군들이 있으니까 예. 북한군들이 있으니까 포격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포격 중에 몇 발이 경복궁에 떨어져서 당시 사정전, 만춘전, 자경전 일대가 전시관으로 쓰고 있었는데 네. 이 전시관에 있었던 수천 점의 유물이 손실을 입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눈에서 지금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진짜로 조마조마하게 네. 9월 28일까지 버텼고 네. 결국은 대부분의 박물관 유물들을 지켜내는데 성공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볼 때 이걸로도 영화 한 편 뚝딱인데요. 한 3편 스피노프까지. 아, 스피노프까지 가능하고 흥행도 보장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러니까요. 나 지금 식솔들 챙기기도 급한 시점에 끝까지 문화재를 그러니까요. 예, 지켜냈던 네. 이 박물관 직원분들의 네. 이야기였고요. 자, 이렇게 어찌저찌 문화재를 잘 지켜냈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일단 전쟁 거치면서 박물관 내부부터가 큰 피해를 입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신의 한 수가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덕수궁 석조전에 있던 유물까지도 미술관으로 옮겼던 부분. 그 옆에 건물에 미술관이 있거든요. 네. 이제 석조전도 불에 탔습니다. 아,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에 옮겨 놓았더라면 또 굉장히 큰 피해를 그렇지. 봤을 텐데 네. 이제 문제는 1950년 11월 12월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전황 자체가 다시 크게 급변한 겁니다. 네. 바로 중공군의 개입. 참전 소식이 들리게 되면서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군대는 군대대로 비상 상황이었지만 박물관 직원들은 또 박물관 직원들대로 비상인 거예요. 또 노심초사네.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민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부산으로 옮기는 거는 덜 힘들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박물관에 있는 유물을 부산으로 옮긴대라는 소문이 서울에 퍼지면 네. 서울 뺏기는 거야. 아, 딱 그 민심이 또 민심이 요동을 요동칠 합니다. 수 있다. 그러니까 아. 정부의 공적인 자리에 있던 사람은 이 국가유산 소개, 그러니까 피신을 시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임시수도도 지금 부산에 가 있는 판인데 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든 옮겨야 된다라고 네. 해서 이제는 개인 인맥을 동원을 합니다. 아. 그래서 유젠 크네즈라고 해서 네. 이미 미 군정 시절부터 한국의 문화유산을 담당하던 미군이 있었는데 아, 미국 사람이구나. 네. 유진 크네즈. 이 네. 유젠 크네즈에게 네.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유젠 크네즈와 그다음에 이제 당시 문교부 장관이었던 백낙준 장관에게 네. 접촉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럼 우리 비밀리에 조심스럽게 네. 옮기겠다. 어. 그러니까 뭐 비밀리에 옮기는 건 괜찮지 않겠어? 안 들키고.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사인이 떨어집니다. 네. 사인이 떨어지는데 끝. 그럼 뭐 옮기라 그러면 실행을 해야지. 뭐 트럭을 보내주든지 예. 기차를 보내주든지 그렇죠. 뭐 아니면 인부분들을 좀 보내주시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옮기시오. 아. 이제부터는 이제 알아서 김재원 관장이 해결해야 되는데 이 아. 유젠 크네즈가 네. 거기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아, 국가에서는 오히려 약간 좀 나몰라라는 분위기였는데. 그렇죠. 예, 왜냐하면 유진 나몰라라는 크네즈가. 분위기 아니라 그걸 공식적으로 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라는 실행을 것도- 못 하고 예.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유진 크네즈가 화차 같은 것들을 다 제공을 하고요. 기차를. 예. 그러니까 기차에다가 그 유물들을 다 싣고 네. 그 다음에 부산 쪽에 접촉을 해서 한 5층짜리 건물 하나를 박물관 소개 내지는 어떤 관련 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확보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1951년 1.4후퇴 직전에 네. 다시 이 유물들이 내려가게 되고요. 사실 1.4후퇴 와중에도 박물관에 두고 온 예를 들어 벽화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것들 다시 그 예를 들어서 뭐 그 저기 해국 선생 최순호 선생 같은 경우는 올라가서 그 전쟁 중에 올라가서 그걸 다시 뜯어오기도 하고 아, 정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부산에 소개를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죠. 이건 근데 무슨 얘기인가요? 이 과정에서 우리 문화재가 때 아닌 미국 여행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낙동강 전선이 위험에 빠졌잖아요. 네. 경주가 위험에 빠진 거예요. 아까 1,000점 소개시켰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경주에 있는 유물을 그래서 다시 옮겨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부산으로?
아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민이 뭐냐면 그때 정부가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었던 금괴를 미국으로 옮기는 과정, 샌프란시스코에 옮겨야 되는데 금괴를 다시 받아주는 곳은 미국 은행이잖아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보아에다가 옮겨야 되는데 네. 그때 가는 김에 네. 아, 여기 금관도 경주에 있던 금관이랑 예, 이런 것들 다 문화재들을- 싣고 갑니다. 오. 그래서 거기 소개하는 것들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또 보관료도 좀 내고 어떻게 보면 미국까지 갔지만 다시 가져오면 되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럼 부산에 있는 유물들도 아. 다 하와이로 옮길까? 하와이로요. 샌프란시스코는 뭐 머니까 예, 예. 이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국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군이 영향 속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미군이 문화유산을 빼돌린 아, 모양새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데서 선전선동을 하게 되면 한 줄이면 되지만 그걸 해명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그렇죠,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건 사실은 우리가 지켜주려고 했고 저쪽에서 요청 왔고 아니 그걸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예. 소련 쪽에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결국 미국 쪽에서도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결국 부산에 그대로 놓아두었지만 네. 어쨌든 일부 국가유산은 샌프란시스코의 은행 수장고에 잠시 가 있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그렇게 뭐 박물관 사람들과 수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 문화재의 피난 생활은 끝이 나는데요. 근데 1954년에 부산에서 정말 뼈아픈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 생각하기도 힘든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날 끝났습니다. 유전했는데. 네,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정부 자체가 서울로 돌아간 것도 그 다음 달인 8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서울이 수도이긴 하고 또 거기에 국립박물관이 중앙박물관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서울이 정비가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 올라가서 정비하는 동안 사실은 부산에다가 창고에 네. 중요한 유물들을 놔둔 거죠. 아직 다 부산에 있어. 예. 네. 그런데 1954년 1월에 갑자기 시장에서 불이 하나 난 겁니다. 그게 불이 났는데 그 용두산 쪽에서 난 불이 위로 타고 올라가면서 굉장히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위쪽에 있는 창고가 불에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창고에 한 4,000점 정도의 국가유산을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네. 화재로 불에 탄 것만 3,000점이 넘습니다. 와. 그리고 그 3,000점 중에서 많은 분들이 다 아깝지만 정말 아깝다고 생각했던 게 네. 조선 후기 왕들의 어진이에요. 그렇지. 우리가 지금 그 용안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죠. 다죠. 거의 대부분인데 후기. 태조 그다음에 태조부터. 태조, 영조, 철종 빼놓고는 다 모른다고 보시면 돼요. 고종, 순종 빼고. 아는 분이 태조, 영조. 그다음에 철종, 고종, 순종. 아, 그분들 빼고는 모릅니다. 이야. 그러니까 나머지 왕들은 그러니까 조선 후기 왕들, 조선 전기 왕들은 이미 임진왜란 때 어진이 불에 탔고요. 네. 이때 이제 조선 후기에 어진들이 있었는데 이마저 모두 불에 타게 되면서 사실은 우리는 조선 후기의 임금님들은 상상해서 실록 기록이라든지 그렇죠. 네. 승정원 일기라든지 이런 기록을 상상해서 그 얼굴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종도. 세종대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종대왕님을 누구로 상정하느냐에 따라서 네. 이제 그 드라마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석규 예. 씨냐, 뭐 김상중 씨냐 이런 에 따라서 예. 확 달라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 전쟁 3년을 버텨냈는데 화재 뭐? 때문에 소실됐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고요. 그렇지만 결국 전쟁 때문에 원 자리를 벗어났고 그래서 그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맥락이 전쟁에 의한 피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문화재 이야기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공군 창설 멤버이기도 한 김영환 장군의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가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직분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다면 사실 이제 우리가 국가유산을 또 세계유산으로도 등재를 하기도 하는데 그게 내 것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로는 세계의 어떤 보물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어떤 관점에서 이제 전쟁 중에는 사실은 생각하기 어려운 것들을 생각해낸 분들이 바로 몇 분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말씀하셨던 김영환 장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당시 이제 그러니까 제10 전투 비행 전대장이었으니까 편대장 정도 비행기 한 4대 정도를 이끌고 주요 어떤 공격 지점을 타격하는 그런 어떤 그 편대장 역할을 했었는데 네. 이제 어느 날 지시가 하나 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초계기가 앞으로 가고 정찰기가 앞으로 가고 정찰기가 이 순간에 빠지면서 바로 거기서 명령을 내립니다. 네. 그래서 요 아래 지점을 타격해라. 이렇게 내리는데 그날도 이제 그 발진
하고 나서 정찰기가 갑자기 어디로 쭉 가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정찰기가 딱 빠지면서 요 밑에 절을 폭격하라는 거예요. 절을 포격해라. 예, 네. 예. 근데 그 절이 해인사인 거예요. 합천 해인사. 네. 예. 그러니까 짐작은 할 수 있겠죠. 지금 뭐 무장공비가 숨어 있다거나 아니면 인민군 잔당이 숨어 있다거나 그다음에 여기에 뭐 인민군 뭐 그 당시 정황으로 보면 한 900명 정도가 해인사 쪽으로 갔다. 네. 이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정보가 예.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폭격하라는 거였거든요. 해인사 엄청 크니까. 그렇죠. 그 안에 이제 숨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김영환 장군이 볼 때는 예.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해서 편대장이니까 일단 같이 온 편대원들한테 멈추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뒤에다가 기총 사격만 절 주변에 예. 폭탄을 떨어뜨린 게 아니라 네. 근데 총은 뭐 떨어져 봤자 숲에 떨어지는 거고 그게 또 화재까지는 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작전이 끝나고 나서 소환됩니다. 명령 어쨌든 전시의 명령 불이행인데. 명령 불이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불복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총 사격은 했어요. 약간 좀 구멍을 만들셨는데. 네, 기총 사격은 했어요. 그래도 이거 좀 책임 물을 것 같은데. 그래서 네. 물어봤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예. 왜 명령대로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사찰 이거 중요한 거 국가유산입니다. 향후에 이제 2024년 정도 되면은 이게 이제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 이름이 바뀔 겁니다. 예. 뭐 이런 얘기까지 했던 거죠. 예. 그랬더니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국가보다도 사찰이 더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내린 측도 또 이유는 있을 거예요. 추궁을 한 거죠. 지금 네. 김영환 장군. 야, 국가보다도 넌 사찰이 중요하냐? 절이 더 중요해? 예.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예. 그랬더니 국가보다 사찰이 중요하진 않지만 공비보다는 절이 더 중요합니다. 공비보다는 그렇죠. 1000년을 버틴 이 절이 더 그렇죠. 중요하다. 그래서 금방 불태울 수 있지만 이거 1000년 동안 지켜온 이 국가유산, 문화유산을 어떻게 불태웁니까? 라고 해서 사실은 견책, 감봉 이런 것들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 한 번의 행동 덕분에 네. 우리는 지금 8만 대장경, 그다음에 8만 대장경 보안 장경 판전을 바탕으로 해서 해인사라고 하는 공간에서 세계유산이 2개, 그러니까 세계유산 하나, 기록유산 하나가 있거든요. 이거를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복을 네. 누리게 되었다라고 맞아요. 본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다만 아쉽게도 1954년에 김영환 장군은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죠. 작전 수행 뒤에 역시 갑자기 그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면서 순국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군요. 정말 위대한 판단이었다는 걸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고 뒤늦게라도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인사와 비슷하게 위험에 빠질 뻔한 절이 또 하나 있다던데. 그렇죠. 경상도의 절을 지킨 분이 이제 김영환 장군이라고 한다면 네. 전라도의 절을 지킨 분이 전라도 어떤 절이지? 화엄사입니다. 화엄사. 네, 저희 화엄사. 팔도유람 할 때 만나봤었는데. 그럼요. 화엄사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그냥 국보와 보물로 가득 찬 곽항전을 포함해서 사사자 3층 석탑이라든지 어마어마한 국가유산이 남아있는 곳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역시 이제 전쟁 중에 작전에 의해서 불에 태워질 만한 상황이 나타났던 겁니다. 네. 그때 이제 그 상황은 전쟁이 조금 후반부로 접어들게 되면서 이른바 빨치산이라고 하는 무장공비 세력들이 이 일대에서 지리산 일대에서 활약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그 군대하고 경찰이 같이 어떻게 보면은 그 뭔가 이렇게 작전을 펼쳐서 잡아내는 예. 소탕하는 것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소탕 토벌 작전에 이제 차일혁 경무관이 회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차일혁 경무관. 네. 예. 그래서 차일혁 경무관이 원래 이제 그 무장공비나 그 빨치산을 소탕하는 작전에 굉장히 탁월한 업적을 냈던 그런 어떤 존재였거든요. 네. 그래서 내렸는데 그때 이제 명령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화엄사를 태우라는 거예요. 아예 다 태워버리라는 태워버리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빨치산들이 네. 이 화엄사에 숨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지리산에 절이 한두 개가 아닌데 네. 그 절들을 다 숙소로 쓰고 있다. 이렇게 해서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차일혁 경무관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네. 맞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숙소가 되거나 아니면 은신처가 될 수는 있겠다. 그런데 차일혁 경무관이 사실은 어머니 때부터 화엄사를 자주 다녔거든요. 애착 사찰이구나. 그렇죠. 애착 사찰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어떤 국가유산이 있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당시 연대장하고 같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명령은 지켜야 됐고 그렇죠. 군경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거니까 네. 지켜야겠고 그러다가 고민을 합니다.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바로 뭐냐면 네. 어떻게 해야 돼? 무장공비가 이 안에 들어가서 숙소로 쓴다면
문을 다 없애면 얼어 죽지 않겠어? 아, 그냥 문을 떼옵니까? 문을 그래서 다 뗍니다.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예. 구들장을 다 깨버려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숲이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겉에 예. 흙벽하고 나무 기둥이 있을 뿐이지. 그냥 산에서 자는 거죠. 예, 산에서 자는 거랑 똑같기 예, 때문에 예. 그렇다면은 여기에 인민군이나 무장공비가 숨어들 틈이 없다. 야, 진짜 괜찮은 제안이라고 판단해서 상부에서도 오케이. 상부에서는 사실은 오케이를 하지 않았고 예, 예. 그래서 예. 결국은 이제 그 같이 했던 대대장하고 같이 가서 네. 똑같이 그거를 전부 다 하게 됩니다. 문 다 떼내고 그다음에 그 구들장 다 깨고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게 이제 무장공비들이 스며들지는 않게 되는데요. 그렇지. 이렇게 되니까 다른 절들, 네. 천은사라든지 쌍계사라든지 다른 지리산에 있는 절들도 스스로 다 불에 태우는 과정들을 예,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작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절들이 나서게 되니까 네. 전라도 일대의 절들은 사실은 이 차이력 경무관 덕분에 네. 지켜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네요.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문화유산을 국가유산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나중에 이 지역의 빨치산의 최고 우두머리였던 이 현상을 사살한 것도 차이력 경무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근데 예. 사살하고 나서 일정하게 이제 뭐 어떤 뭐 형식적으로 서류 절차가 끝나고 난 다음에 네. 이 이현상을 화장을 해서 그 유해를 또 강에 뿌려준 인물도 야. 그러니까 도덕적인 예의는 다 했던 거죠. 차이력 경무관 이분이 과거에는 독립군으로도 활동했을 때요.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되기 전에 사실은 일본 성격이 좀 셌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일본 형사를 때려버리고 일본 형사를 폭행을 하니까 예. 나 이 나라에서는 안 되겠어 하면서 중국으로 가서 야. 그다음에 이제 조선의용대 그러니까 황포공관학교를 나와서 조선의용대에 가서 예. 이제 역시 독립군으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는 또 경찰로서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또 빨치산 토벌에서는 혁혁한 전공을 세웠고 그리고 국가유산을 또 한편으로는 지켜내고. 지켜냈던 그러니까 그의 이력을 볼 때 거의 어떻게 보면은 빈틈이 없는 네. 어떤 그런 모습들을 야.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라도 쪽 사찰 가보면 문을 한번 자세히 봐야겠네. 문은 좀 비교적 새거 느낌이 날 수도. 그렇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예. 이제 화엄사에 가면은 네. 차이력 경무관의 공을 기리는 비, 그다음에 해인사에 가면은 김영환 장군의 공을 기리는 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가 이런 내력 속에서 만들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처음에는 뭐 절에 스님들이 고마워하셨겠습니다만은 이제 보통 저희 같은 관람객들 역시도 네. 굉장히 그리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고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곳입니다. 네, 차이력 경무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절을 태우는데 한나절이면 족하지만 절을 세우는 데는 1000년 이상의 세월로도 부족하다. 이런 100번 옳은 말씀을 남기셨고요. 그 전쟁 이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전쟁 당시 소실된 문화재가 7109점, 지켜낸 문화재가 18880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0% 정도를 어쨌든 지켜낸 거예요. 참혹한 순간에도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문화재를 지켜낸 분들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는 아마 레플리카, 복제된 문화재를 보고 있지 않았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한국전쟁 당시 문화유산 보호에 앞장섰던 영웅들의 이야기를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